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을 파리강화 회의 이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형성된 베르사유 체제와 경제 대공황을 중심으로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전조 과정, 배경에 대해서 내용과 연표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끌어오면서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부분은 이제 전쟁의 배경에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죠. 이 부분, 잠시만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네, 여기 이렇게는 배경에 관련된 부분인데 뒤에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빌드업하기 위해 필요해서 가져왔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 38년 독일의 움직임.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합병합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지역 중에 독일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 수데텐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 중심주의와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유화 정책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뮌헨 협정을 통해서 이 독일의 요구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수데텐을 독일에게 넘겨주는 거를 뮌헨 협정으로 인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다만 독일은 약속을 어기고 수데텐뿐만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 전 지역을 합병해 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그림자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39년에 이탈리아가 알바니아를 침공했고요. 독일은 양면 전선을 막기 위해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게 돼요. 자, 그리고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에게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이번엔 폴란드 회랑지대를 넘겨주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또 속은 바보죠. 그래서 거절하고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동쪽 전선에 대한 그런 위험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집중해서 서쪽으로 밀고 옵니다. 폴란드를 침공하여 전쟁이 시작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벨기에를 침략해서 전쟁이 시작됐고 2차는 폴란드를 침공하여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내용은 2차 세계대전의 과정이 아니라 배경이야. 그러니까 독소 불가침 조약이건 수데텐 요구건 뮌헨 협정이건 다 전쟁의 배경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폴란드 침공부터 이제 본격적인 배경을 넘어서 전쟁의 전개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분하셔라. 뭐 독소 불가침 조약, 수데텐 요구, 오스트리아 합병, 뮌헨 협정 모두 2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의 전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럽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폴란드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를 침략해서 모두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프랑스, 파리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프랑스를 침략해서 빠른 속도로 프랑스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파리를 점령하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과 달리 프랑스가 빨리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도 독일과 전쟁이 나면 독일이 이제 육지로 밀고 올 거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프랑스가 독일과의 그 국경 지방에다가 마지노 요새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이게 엄청난 요새였어요. 거의 프랑스가 거의 나라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독일과의 국경에다가 만든 게 이 마지노 요새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난공불락 요새를 할 때 야 마지노선을 그었다, 마지노선이다,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독일도 이 마지노 요새를 힘으로 정면으로 뚫기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침략을 한 거야. 그래서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통해서 이 마지노 요새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네덜란드랑 벨기에를 통해서 우회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좀 좁으니까 이것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이 국경 지방에 마지노 요새를 설치하고 프랑스는 방심하고 있었는데 독일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이곳을 침략한 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한 거야. 프랑스가 네덜란드랑 벨기에 국경 지방에는 마지노 요새를 설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노 요새가 설치되지 않은 쪽으로 우회해서 빠른 속도로 진격해서 프랑스를 침략하여 파리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굉장히 허무하게 독일에게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히틀러는 프랑스를 무너뜨리고 프랑스의 항복을 받은 다음에 비시 지역에 괴뢰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 비시 괴뢰 정부를 이끌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1차 세계대전의 영웅 페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페탱. 1차 대전의 영웅.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영웅이야. 그래서 페탱은 함정 카드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페탱이 나오면 사료를 꼼꼼히 봐야 돼. 무조건 1차도 아니고 무조건 2차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여기 7쪽 프린트 보시면 제가 페탱이 나온다고 무지성으로 2차 대전 찍으면 안 됩니다 해서 베르사유 조약 자료 있죠. 1차 세계대전의 결과 독일과 영국 프랑스 사이에서 맺어진 이 베르사유 조약. 이 베르사유 조약을 서명하러 간 프랑스 대표가 페탱이에요. 이게 페탱이 나오죠. 페탱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조약을 맺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탱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 나와요. 아무튼 그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던 프랑스의 대표인 페탱이 이번에는 독일이 프랑스에 만든 비시 괴뢰 정부의 수반이 된 거야. 그러니까 페탱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인들에게 참 평가가 갈려요. 전쟁 영웅인 동시에 히틀러에게 부역한 민족 배신자기도 하거든. 아무튼 이렇게 페탱을 중심으로 한 비시 괴뢰 정부가 세워졌지만 프랑스에도 제정신 박힌 사람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있죠. 드골이라는 사람. 오늘도 프랑스의 드골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오늘날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드골은 절대로 독일에게 항복할 수 없다. 이래서 어디로 가느냐? 영국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래서 망명을 가서 영국에서 망명 정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었듯이 프랑스에 있던 드골은 독일에게 함락된 프랑스를 벗어나서 영국에 망명해서 영국의 망명 정부인 자유 프랑스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한다면 페탱 한때는 전쟁 영웅 동시에 민족의 배신자이기도 한 페탱은 독일에게 항복한 비시 괴뢰 정부를 이끌고 있고 여기에 저항하는 게 드골 영국으로 망명하여 자유 프랑스 망명 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그리고 이 드골에게 호응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저항 운동을 펼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레지스탕스가 여기서 나온 거야. 저항군. 자, 여러분 좀 여담이지만 우리가 흔히 V 표시하면 사진 찍을 때도 V를 많이 하고 V가 이제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이 V가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은 원래 시작은 100년 전쟁 때예요.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할 때 영국에 있는 자영농을 기반으로 한 장군병들이 큰 활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영국 포로를 잡으면 무조건 손 5개의 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 옆에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과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라 손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 이 2개 우리가 흔히 V 할 때 쓰는 이 2개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왜? 화를 못 쏘게 하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인들이 서로 딱 마주치면은 V 표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 아직 포로로 안 잡혔고 나 이 손가락 무사하다. 서로의 생존을 알리는 뜻으로 V를 내세웠던 게 일단 시작인데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드골이 영국에 망명을 해서 자유 프랑스를 만들었잖아요. 이때 이제 몰래 프랑스에 있는 레지스탕스와 프랑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하 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많이 했거든. 프랑스 국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끝까지 섭시다. 이렇게 막 그걸 방송을 하는데 그런 때 이제 모스보호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모스보호를 어떻게 했냐면은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 있잖아요. 따다다당 따다다당 이거를 막 틀어줬어. 왜냐면 히틀러가 독일에서 바로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따다다당 따다다당 이게 V예요. V.
이거 따다다단 이게 모스보고 이거를 이제 옮기면은 V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야? 우리 여기 살아있다. 나 드골과 우리 프랑스를 위해 싸우는 자유 프랑스 망명 정부는 이곳 영국에서 살아남아 있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복하지 말고 싸우자라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V 열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사진을 보면은 영국의 수상인 처칠도 영국 국민에게 V 하고 영국인들도 V 하고 만나기만 하면 다 V인 거야. 그러니까 저항과 생존과 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서 V가 이때부터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영화 덩케르크 있죠? 덩케르크도 이때 있었던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라고. 자, 아무튼 이런 일들 프랑스도 비록 항복했지만 싸우고 있다. 자, 하지만 지금 어쨌건 보세요.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안 진작 합병당했고, 그죠? 거기다가 프랑스까지 온 유럽이 지금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게 장하게 된 거야. 어디만 남았죠? 외로운 섬나라 영국만 남은 겁니다. 히틀러는 이제 영국만 무찌르면 된다 했는데 영국은 해군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로는 영국을 뚫을 수가 없어. 근데 이때는 무기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공군, 전투기의 시대가 온 거야. 그래서 히틀러는 전투기를 이용해서 영국, 런던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래가지고 런던 대공습. 그래서 이때 영국인들도 고생 엄청 해요. 맨날 이제 독일의 전투기들이 날라와가지고 막 영국에 폭격하고 막 영국 전투기는 싸우고 막 엄청나게 이제 영국이 처절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마저 무너진다면 온 유럽이 히틀러의 손에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참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영국이 위기에 빠지고 온 유럽이 이대로 히틀러의 손에 넘어가는가 했을 때 독일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 독일이 이렇게 이 프랑스와 영국 쪽에 이렇게 압도적인 힘을 투사할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네,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동쪽 전선에 신경을 안 써도 됐잖아. 이게 1차 세계대전과 큰 차이점이에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양면전선 때문에 슐리펜 계획이라는 무리한 계획이 나왔고 성공을 못 시켰는데 지금은 전쟁하기 전에 이 동쪽에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통해서 안정화시켜놓고서 모든 힘을 서쪽에 영국과 프랑스에 투사한 거잖아. 근데 그거를 스스로 걷어찹니다. 독일이 소련을 침략해요.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합니다. 그럼 왜 히틀러는 아직 영국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영국을 다 무너뜨린 이후도 아니고 왜 독일의 안정을 심어주고 있는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먼저 파기시켰냐. 독일이 먼저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소련을 침략해서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이 맺은 자신들에게 안정적인 상황을 마련해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자기들 손으로 깨트린 거야. 그 이후에 관해서는 한동안은 뭐 히틀러가 또라이다, 히틀러가 즉흥적으로 그런 거다, 히틀러 또라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영국의 저항이 생각보다 거세고 프랑스에서도 레지스탕스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까 독일이 자원이 부족해졌다. 근데 그 자원, 석유라든가 철강 같은 자원이 소련 지역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쳐들어갔다라는 해석도 있고 전체주의의 특성상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는데 마냥 또라이는 아니었다는 거야. 나름의 이제 독일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아직까지 영국이 버티고 있는 와중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양면전선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독일은 자기들 손으로 스스로 양면전선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이제 희망을 가진 영국의 수상 처칠은 미국의 대통령 뉴딜 정책을 발표했던 루즈벨트와 함께 대서양 헌장이라는 걸 발표해요. 이때 미국은 계속 중립을 지키고 있었지만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 본인은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가만 내비두고 있다가 히틀러가 온 유럽을 장악을 하면은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 생각을 한 거죠. 다만 근데 그때 이제 미국 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했던 이유는 1차 세계대전 때 전쟁 막바지에 참전했다 그래도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잖아. 그리고 유럽에 빌려준 돈을 거의 못 받았어요. 미국이 이제 유럽 경제도 박살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어디 남한 나라 전쟁에 괜히 다른 지역 전쟁에 참전했다가 아까운 우리나라 사람들 죽고 경제 대공황 터지고 빌려준 돈도 못 받고 뭐냐 전쟁에 참전하지 마라 라는 의견이 강했어요. 그리고 루즈벨트는 전쟁을 참전해야 한다 생각을 했지만 반대가 워낙 심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스스로 병크를 저지르니까 희망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당장 전쟁에 참전한 건 아니지만 영국의 수상 처칠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함께 만나서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게 나중에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직 미국이 참전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전쟁 이후에 국제사회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김칫국 느낌이죠. 전쟁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 독일이 패망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랬던 김칫국 마시고 있는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인 건 일본이었어요. 자, 당시 독일이 유럽 지역을 휩쓸고 있을 때 일본은 아시아 지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내걸었던 슬로건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시아가 공통으로 번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 일본이 아시아의 대표로서 저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이 아시아를 지켜서 아시아의 번영과 영광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개소리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 일본은 이번에도 2차 세계대전을 틈타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다 자기들이 차지해서 온 아시아를 일본의 세력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빼앗기 위한 명분, 그 명분으로 내건 게 대동아 공영권이야. 우리가 아시아의 대표로서 이 서구의 침략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침략하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한 거는 또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일본은 뭐 하는 중이었죠? 중일전쟁 중이었죠. 그 중일전쟁도 중국이 생각보다 오래 버티면서 일본이 전쟁 물자가 부족해진 거야. 그래서 그 전쟁 물자를 구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래서 조금 설명이 꼬였는데, 자, 일본은 만주사변 이후에 만족하지 않고 중일전쟁을 일으켰죠. 중일전쟁. 근데 이 중일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일본의 물자가 부족해진 거예요. 전쟁 물자가 부족해진 거야. 이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 그 30~40년대 민족말살 정책하면서 병참 기지화 정책 기억나죠? 총동원령 이래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 보급 창고로 만들겠다. 병참 기지화 정책 해가지고 국가 총동원도 내려가지고 막 공출 배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로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을 침략한 거야. 동남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그 자원이 풍부한 곳이잖아요. 고무라든가 석유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특히 고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자원이니까 고무, 석유, 철강 등을 여기서 얻어내겠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당시 동남아시아가 대부분 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어요. 필리핀은 원래는 에스파니아 식민지였지만 미국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미얀마, 인도네시아는 누구 거였죠? 영국 거였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미쳤나봐. 미얀마랑 말레이시아가 영국 거죠. 미얀마, 말레이시아가 영국 거고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거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연방. 요거는 프랑스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을 침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침략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게 바로 뭐야? 대동아 공영권이야. 우리 일본이 아시아의 대표로서 저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서구 열강으로부터 아시아를 지켜내고 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이 부족한 물자를 보충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침공했다. 동남아시아는 다 필리핀, 미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영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프랑스 이렇게 서구 열강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빼앗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게 대동아 공영권이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러니까 당연히 미국이랑 영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자국 내에 있는 일본 자산을 다 동결시키고 각종 원자재 이런 석유, 철강이나 석유 같은 거에 일본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려버립니다. 특히 가장 일본이 힘들게 했던 건 미국의 석유와 철강 수출 중단이었어요.
당시 원래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1차 세계대전처럼 여기저기 이제 물건과 자원을 팔아먹으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일본이 가장 많이 석유랑 철강을 사들이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당시 일본의 석유 수입의 거의 70%가 미국에서 의존하던 거였어. 근데 그 미국이 그걸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자원난에 시달리는 거죠. 아무리 뭐 동남아시아니 뭐니 해도 미국이 딱 자원줄을 막아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이 미국한테 석유 좀 팔아주면 안 되냐라 그랬을 때 미국의 내건 조건이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차지한 모든 땅을 다 반납해라. 딱 만주까지만 인정해주겠다. 만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다 중국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일본 입장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럴 바에는 우리가 먼저 미국을 치겠다. 그래서 미국 하와이에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진주만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ABCD 포위라는 게 나와요. ABCD. A가 아메리카, 미국. B가 영국, 브리튼, 영국. 그리고 C, 차이나, 중국. 그리고 D가 더치, 네덜란드. 이래가지고 일본의 이런 대동아 공영권 동남아시아 침략에 맞서서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가 ABCD 포위망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일본을 힘들게 한 거는 미국. 이 미국의 석유와 철강 수출 중단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먼저 치겠다라고 해서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여기가 이제 해군 기지였거든. 여기를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은 심각한 피해를 입어요. 이때 영화로도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분노한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면서, 이때 이제 미국이 참전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동안 이제 미국 국민들이 전쟁에 반대했는데 이 진주만 사건이 터지자마자 미국인들이 복수를 부르짖으면서, 미국은 어벤져, 복수의 나라예요. 미국은 자기 나라 사람이 죽으면 절대 참지 않아. 얘들아 생각해봐. 1차 세계대전 때는 왜 참전했지? 그치? 침엄한 전보 사건이랑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걸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죽으면서, 이것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참전했잖아.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침엄한 전보 사건과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참전한 거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의 진주만 기습 때문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파트에 미국이랑 연계해서 잘 나오는 게, 이제 미국이 일본이랑 연결해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켰죠. 미국이 미일 화친 조약이랑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서 일본을 개항시켰죠. 페리 제독을 보내서. 그죠? 그리고 일본에게 진주만 기습을 당해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필리핀 내용도. 제국주의 파트에 미국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에스파니아가 차지하고 있던 필리핀을 미국이 가져갔다. 그리고 페리 제독을 통해서 일본을 개항시켰다. 그리고 진주만 기습을 통해서 태평양 전쟁, 미국이 참전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다.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번 적어놓으셔도 돼요. 미국. 제국주의 파트에서 나올 때 필리핀, 에스파니아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일본 개항, 미일 화친 조약, 수호 통상 조약, 페리 제독, 그리고 진주만 사건 통해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 바로 무슨 전쟁? 태평양 전쟁. 자, 이런 내용들 제국주의 파트에서 잘 나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미국과 일본과 독일이 각각 병크를 저지른 거야. 자, 다시 한번. 일본은 무슨 사건을 일으켰죠? 미국의 석유 수출 중단에 맞서서 진주만 기습을 통해서 미국이 참전해서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끌어들인 거고요. 독일은요,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뜨리고 소련에게 선빵을 치면서 소련이 참전하게 되었죠. 이렇게 독일 때문에 소련이, 일본 때문에 미국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전쟁의 방향이 바뀝니다. 일본과 미국이 붙었습니다.
태평양에 주도권을 두고 싸웠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본이 선빵을 그 기습 진주만 기습을 한 효과를 봐서 좀 나갔지만 결국 안 돼요. 이게 체급 차이가 너무 나요, 얘들아. 이렇게 아세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참전하면서 미국에서 생산한 전함, 전투기, 잠수함 이런 군수물자 있죠. 미국 혼자 생산한 군수물자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가 생산한 군수물자보다 많아요. 엄청난 차이예요. 지금도 세계 1위의 공군은 미 공군이고요. 세계 2위의 공군은 미 해군 공군이야. 미 해군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들 있죠. 그게 세계 2위예요. 지금도 육군을 제외한 공군과 해군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다 연합을 해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군과 공군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태평양의 주도권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독일과 소련의 싸움은 독일이 처음엔 잘 나가다가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독일의 주력 군대가 괴멸되면서 소련이 승리하면서 전쟁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두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는 소련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전쟁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뭐 했나요? 네, 이탈리아는 한 게 없어요. 네, 맞죠? 이탈리아는 최약체야. 이탈리아는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나 군사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과 독일이 미드웨이 해전과 스탈린그라드에서 패배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결국 이탈리아는 가장 먼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가 항복한 다음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립니다. 순서 잘 기억해두세요.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과 스탈린그라드 이후에 이탈리아가 먼저 겁먹고 항복을 하고요. 무솔리니는 죽어버리고요. 분노한 시민들에게 총살당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고 카이로 회담이 열려요. 미국, 영국, 중국. 카이로 회담이 중요한 건 여기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언급돼요. In due course.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라는 거. 그래서 카이로 회담은 우리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후 일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영국, 미국, 소련의 반격이 시작돼요. 반격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에 주력 군대를 소련에게 잃어버린 독일은 밀려오는 연합군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미국의 압도적인 해군과 공군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 우리 연합군은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노르망디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있죠? 노르망디공 정보광 윌리엄이 헤이스팅스 전투로 잉글랜드에 건너와가지고 헤이스팅스 전투로 이제 영국을 장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둠즈데이북 만들고 그 노르망디공 정보광 윌리엄, 헤이스팅스 전투로 영국을 먹은 그 윌리엄, 그 노르망디예요,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두세요. 가끔 지역 문제로 나오니까. 정보광 윌리엄이 이제 헤이스팅스 전투로 영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둠즈데이북 만들고요. 자, 아무튼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게 이제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독일의 포위망을 뚫어버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대로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해방시킵니다. 사실상 독일은 거의 끝난 거예요. 그죠?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몰려오고 서쪽에서는 프랑스를 해방시킨 미국과 영국 군대가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독일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얄타 회담이 열립니다. 이 얄타 회담에서는 이번엔 중국이 빠지고 미국, 영국, 소련이 모이게 돼요. 이때는 사실상 독일이 아직 항복은 안 했지만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프랑스가 해방된 이후에 독일은 이제 거의 끝난 거야.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남은 일본, 이제 곧 독일이 무너질 거니까 독일이 무너진 이후에 일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미국이 요청합니다. 소련에게 함께 일본을 치자. 너희 소련도 일본과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전해라. 해서 소련이 오케이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사에서는 38선이 그어지는 계기가 되죠. 북쪽에서 소련이 내려오고 남쪽에서 미국이 올라오고 해서 38선이 그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협의하게 되고요. 얄타회담이 일어난 지 3개월 뒤에 곧바로 독일은 결국 수도 베를린이 무너지고 히틀러는 지하실 벙커에서 자살하게 되고요. 독일이 항복하면서 이제 전쟁은 막바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번 더 회의가 열려요. 이제 사실상 전쟁은 끝났다. 이탈리아 항복했고 독일 항복했고 일본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니까 곧 전쟁은 끝날 것이다. 그럼 전쟁 이후에 국제사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제연합헌장에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출범하는 건 전쟁 이후예요. 그러니까 국제연합이랑 관련된 건 두 개가 있죠. 대서양 원장과 샌프란시스코 회의. 대서양 원장에서 이제 전후평화 수립의 원칙을 제시해서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가 마련됐고, 그게 이제 독일이 항복한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정식으로 출범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만 남은 상황에서 포츠담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 포츠담 회담은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참석하게 되고, 이제 이 유럽 지역의 전후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할게요. 포츠담 회담과 포츠담 선언은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포츠담 회담 중에 열린 게 포츠담 선언이야. 포츠담 선언은 포츠담 회담 중에 발표가 된 거예요. 이 포츠담 선언은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 한 거야. 그러니까 포츠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포츠담 회담은 미국, 영국, 소련인데 포츠담 선언은 미국, 영국, 중국이 발표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왜 소련은 왜 빠졌냐? 포츠담 선언은 마지막 남은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한 거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일본은 무조건 항복해라. 그리고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합니다. 일본을 무조건 항복을 시키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해라. 그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는 일본의 식민지인 우리 한국은 독립을 시키겠다. 카이로 회담에서 이야기했잖아요. In due course,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키겠다. 그러니까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했다는 건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소련이 빠진 이유는 요것 때문이야.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한 거. 당시 이제 그 전에 얄타 회담으로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때까지는 비밀이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소련이 팍 치고 들어가야 기습 효과가 나오니까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거는 여기에 소련이 참석하면 일본도 예상할 거 아니야. 아, 소련도 우리한테 쳐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소련의 그 얄타 회담에서 결정한 대일전 참전. 얄타 회담에서 결정했죠. 이 대일전 참전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소련은 포츠담 선언에 불참하게 돼요. 소련은 불참. 그리고 동의만 한 거예요. 이런 내용에 동의만 하고 실제적인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 포츠담 회담이랑 선언을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로 이 원자폭탄 개발 과정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독 이름 누구지? 그 인터스텔라 감독? 아무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얄타 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라고 위에서 밀고 내려오고, 나가사키까지 원폭이 터지면서 마지막 남은 일본마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국제연합이 출범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한 거 정리하면, 미드웨이 해전과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에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을 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프랑스 파리 해방 이후에 얄타 회담이 열리고, 여기서 이제 소련이 대일전 참전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독일이 항복하고 포츠담 회담이 열리고 일본이 항복하고, 이런 순서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살펴보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이 결과는 한번 끊은 다음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